핵심은 단순하다. HYUNDAI ROTM이 공개한 극초음 속 듀얼모드 램제트는 부품이 아니라 권력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투체계의 뇌센서와 눈시커를 키워왔지만 마지막에 심장 추진체의 외산이면 일정, 사양, 수출, 파생형 모든 것이 남의 허락에 묵혔다. 이번 공개는 그 족쇄를 끊었다. 엔진을 스스로 설계하고 연소를 스스로 안정화하고 열을 스스로 통제하는 순간부터 협상 테이블은 뒤집힌다. 상대는 얼마에 살까? 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될까? 를 묻는다. 이 변화의 수혜자는 전적으로 한국이다. 우리는 더 이상 조립국이 아니다. 속도, 고도, 열 재료를 하나의 함수로 묶어 지휘하는 공급국이다. 왜 엔진이 첫머리여야 하는가? 추진체는 시간을 단축한다. 이것이 곧 억제력의 화폐다. 마크 5, 6대 영역에서 비행체의 가용시간이 80% 이상 줄어들면 적의 요격 창은 통계적으로 붕괴한다. 중국이 DF-17로 회피기동의 스토리를 팔고 러시아가 지르콘으로 속도의 신화를 유지해 온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다. 그러나 중국식 모델은 기술 확보에 투명성이 낮고 재료 열관리 통합시험의 신뢰성에 의문이 따른다. 러시아식은 고립형, 대체 불가 부품에 의존한다. 일본은 방위산업의 기초 체력이 우수하지만 장기 관료주의와 위험 회피적 개발 문화가 고속 결정과 대담한 통합 시험을 가로막는다. 한국은 다르다. 민군 복합 공급망, 재료, 전자, 소프트웨어, 조립 시험 양산을 짧은 주기로 묶어낸다. 바로 이 짧은 주기의 기술민주주의가 극초음 속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속도는 연구실의 공식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템포라는 인식, 이것이 한국의 우위다. 이번 전환을 전차 회사의 일탈로 보는 해석은 피상적이다. ROTM은 오랜 기간 고하중 구조물, 용접 열처리 내충격 설계, 서스펜션과 동력 전달의 진동 피로 관리로 대표되는 물성 지배의 명가였다. 극초음 속 엔진은 화려한 터빈 블레이드를 갖지 않는다. 충격파로 압축하고 음속, 초음 속 연소를 모두 전환으로 잇는 간결한 구조다. 중요한 것은 금속 복합재가 1800C 이상의 열충격 속에서도 형상을 버티고 유동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형상이 시커 레이더, 유도 전장과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강철과 화염을 다루는 기술은 ROTM의 원천 역량이다. 전차의 내구 철학이 엔진의 내열 철학으로 매끄럽게 이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렛 재배치는 상징적이다. 전방 흡입은 시커 공간을 잡아먹는다. ROTM이 제시한 하방 덕트 분리형 흡입은 미사일의 눈을 되찾아 준 설계다. 끝단 유도에서 시커의 시야가 넓어지고 종말 단계에서의 표적, 식별 명중각 제어가 급격히 정교해진다. 중국은 속도를 자랑하지만 보는 능력과 맞히는 능력의 합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다. 일본은 시커 전장 전자에서 정교하지만 극한 열 충격파 환경의 공기 흡입형 엔진 통합 경험이 부족하다. 한국은 이번에 시커 인렛 덕트 연소 냉각 재료를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 동시 최적화를 밀어붙였다. 이것이 국산 엔진 체제의 진짜 가치다. 부분품이 아니라 체계의 설계권을 거머쥔 것이다. 연소 안정화는 다른 차원의 싸움이다. 마크 5를 넘어서면 화염은 공기보다 느리다. 불꽃을 잡아두는 각도, 분무 와류 충격파의 교차점, 그 1%의 오차가 엔진을 죽인다. 한국이 메탄 로켓, 엔진에서 축적한 열관리 재생냉각 연소 안정 알고리즘은 공기 흡입형 극초음속 엔진으로 이식될 수 있다. 중국은 속도 기록을 내세우지만 재사용 다회 점검주기 부품 열화 추적에서 신뢰할 샘플이 부족하다. 일본은 데이터의 엄밀성은 강점이나 현장 시험과 생산 라인 속도가 약점이다. 한국은 우주 발사체 극초음속 무기를 쌍둥이 프로젝트로 보고 코어 기술을 공유한다. 시험 설비 유량체계 계측 결함 진단이 두 분야를 오가며 학습 속도를 배로 끌어올리는 구조다. 이것이 우리 방식의 위험 분산이자 시간 압축이다. 전략적 파급은
단기 성능표 이상의 것이다. 첫째, 시간지 배타임 다머넌스. 속도는 적의 결심 감시, 지휘의 연결고리를 잘라낸다. 우리에게는 적의 요격 루틴을 무력화할 확률이 추가된다. 둘째, 수출 지배 엑스포트 다머넌스. 엔진이 국산이면 파생형의 설계, 인증 양산 서비스 전 과정에서 외부 승인 절차가 줄어든다. 우리는 자체 일정으로 움직이고 고객국의 임무 지형 교리를 반영해 모듈을 재배치할 수 있다. 셋째, 외교지 배디플로매틱 다머넌스. 핵심 추진체를 가진 국가는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한국은 늘 규범과 투명성으로 시장 신뢰를 얻어왔다. 팔면 끝이 아니라 팔고 관리하는 모델에서 한국은 신뢰 프리미엄을 챙긴다. 중국은 정치적 의존을, 러시아는 공급 리스크를, 일본은 시간 초과를 시장에 전가한다. 한국은 예측 가능한 납기 질서 있는 애프터 서비스 투명한 엔드유저 관리로 안정적, 동맹형 무기 공급자라는 포지션을 굳힌다. 물론 환상은 금물이다. 단가는 높고 시험은 길며 실패는 비쌀 것이다. 그러나 총 수명 주기 비용 LCC으로 계산하면 해석은 달라진다. 외산 추진체가 가져오는 탐색 개량 지연 비용, 승인 대기 비용, 통합 재시험 비용, 외교 변수 비용을 모두 더하면 내재화는 재무적으로도 합리에 수렴한다. 더구나 우리 경제는 반도체 배터리 소재 정밀기계라는 멀티 코어를 갖고 있어 공용 설비, 공정 표준화 수율 학습을 통해 단가, 경사러닝 커브를 빠르게 낮출 수 있다. 일본은 설비 품질은 세계 최고지만 위험 회피형 투자와 의사결정 지연이 비용 하락 속도를 둔화시킨다. 중국은 단가는 싸 보이지만 블랙박스 공급망 IP 분쟁 제재 리스크가 보험료처럼 숨어있는 비용으로 돌아온다. 한국은 빠른 결론과 투명한 실행으로 실제 체감 단가를 내리는 능력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을 분명히 하자. 첫째, 군사적 이익 요격 회피 확률 상승, 다중 플랫폼 발사 체계 구축, 억제력의 질적 도약. 둘째, 산업적 이익 고온합금 복합재, 열센서 정밀 가공 시험평가 전반의 파급 혁신. 셋째, 외교적 이익 핵심 기술 보유국으로서의 규범 설정 권한과 동맹 신뢰 강화. 이 세 박자는 엔진 내재화라는 하나의 축 위에서 동시에 돌아간다. 중국은 속도 이야기를, 일본은 신뢰 이야기를 한다. 한국은 속도와 신뢰를 함께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반부터 핵심 메시지로 못 박아야 할 대목이다. 이제 질문은 바뀐다. 우리가 엔진을 만들 수 있는가? 가 아니라 우리가 이 엔진으로 무엇을 지배할 것인가? 다. 우리는 속도를 만들었고 이제 시간 비용 규범을 지배해야 한다. 엔진 하나가 국가 전략 하나를 바꿔놓는 순간 한국은 속도의 민주화를 세계 무기시장에 제시한다. 적이 시간을 잃을 때 우리는 선택지를 얻는다. 바로 그 선택지가 다음 장에서 다룰 왜 엔진이 모든 것을 바꾸는가라는 논리의 출발점이다. 모든 전쟁의 본질은 속도다. 그리고 속도의 본질은 엔진이다. 이 단순한 명제가 지금 한국 방산의 전략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탐지와 유도가 주력 기술이었다. 표적을 먼저 보고, 먼저 계산하고, 먼저 쏘면 이긴다는 것이 20세기 전쟁의 법칙이었다. 그러나 극초음속 시대에는 이 법칙이 깨진다. 탐지와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미사일이 이미 도달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줄이는 엔진이 곧 억제력을 창조하는 엔진이다. 이것이 HYUNDAI ROTM이 굳이 ADX 현장에서 엔진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다. 지금까지 한국 무기산업은 탑재물 중심의 진화였다면 이번부터는 추진체 중심의 혁신으로 축이 이동했다. 엔진의 의미는 단순한 추진력을 넘어선다. 엔진을 국산화한다는 것은 작전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다. 해외 엔진을 쓸 때마다 한국은 허가 절차, 시험 승인, 수출 동의서, 부품 교체 스케줄까지 타국의 시간표에 묶였다. 한 발의 미사일이 아닌 한 세대의 무기 진화가 타국의 정책 캘린더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자체 듀얼 모드 램제트를 공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제는 엔진과 기체, 유도, 센서, 탄두가 하나의 시간축에서 통합적으로 개발되는 체계가 가능해졌다. 속도는 더 이상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정책적 자유도가 된 것이다. 국제 무기시장의 시선은 여기에 멈췄다. 왜냐하면 세계 대부분의 무기 강국이 아직도 엔진 의존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항공우주 엔진에선 강하지만 군수용 초고온 엔진을 양산 체계로 돌리지 못했고, 유럽은 나토 기준의 인증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중국은 외형상 자립을 주장하지만 극초음속 엔진의 열 안정성과 반복 운용성의 불확실성이 많다. 그에 비해 한국은 민군 통합 생태계 안에서 연구 시험 양산이 닫힌 고리를 완성했다. 이것이야말로 속도와 품질의 균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구조다. 우리는 속도 경쟁자가 아니라 속도 설계자로 올라섰다. 이것은 단지 무기의 문제가 아니다. 엔진을 가진 국가는 시간을 외교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쟁의 시간, 협상의 시간, 개발의 시간 all of these are functions of propulsion. 예를 들어 한국이 자체 엔진을 통해 극초음속 플랫폼을 빠르게 변형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군사 능력의 증가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 기동성을 의미한다. 미국이나 유럽이 제재를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시험을 마치고 수출 모델을 개조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차이는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의 격차를 만든다. 실제로 방산 시장에서 가장 비싼 자산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의 압축이다. 그 시간을 엔진이 만들어낸다. 기술적으로도 이점은 명확하다. 듀얼 모드 램제트는 별도의 터빈 없이 공기 흡입과 압축, 연소를 충격파로 동시에 수행한다. 단순하지만 효율적이다. 이 단순화 덕분에 부품 수가 줄고 유지 보수 주기가 길어진다. 다시 말해 장기 운용 비용 라이프 사이클 카스트이 급격히 내려간다. 중국의 극초음속 체계가 화려한 속도에도 불구하고 실전 투입률이 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엔진의 복잡도가 높아 수리와 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소재와 제어계는 완벽하지만 실제 공기 흡입형 엔진의 연소, 안정화, 시험 경험이 제한적이다. 반면 한국은 메탄 로켓, 엔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냉각 연소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했다. 우주와 무기 기술의 융합이라는 근본적인 시너지다. 그 결과 ROTM의 엔진은 속도, 내열, 경제성의 3요소를 모두 확보한 최초의 한국형 극초음속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엔진은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재배치하는 수단이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을 외교의 보증서로 쓰지만 한국은 이제 기술 자체가 외교가 되는 시대를 연다. 중국은 모방을 통해 확장하려 하지만 한국은 통합을 통해 창조한다. 한국이 엔진을 스스로 설계하고 시험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동맹 구조의 축 중심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조립 거점이 아니라 동등한 추진 기술 파트너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중동이나 동유럽 같은 신흥 방산 시장에서는 엔진까지 제공하는 유일한 아시아 공급국으로 부상한다. 그 결과 협상의 시작점 자체가 달라진다. 경제적 파급도 무시할 수 없다. 엔진 기술은 군수용에 그치지 않는다. 항공우주, 위성 발사, 극한 환경용 발전 시스템까지 확장된다. 한번 확보된 극초음속 엔진의 재료열 유동 기술은 민간 항공 에너지 산업으로 스핀오프되어 수조 원 단위의 부가가치를 만든다. 반면 일본의 방산 산업은 여전히 내수 중심, 중국은 수출 신뢰도 부족으로 한계가 뚜렷하다. 한국은 방산 민간 융합이라는 독특한 모델을 통해 기술의 상업화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이 국방을 산업화하고 산업을 국방화하는 한국형 듀얼 트랙 전략이다. 즉 하나의 엔진이 두 개의 시장을 여는 셈이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하나로 수렴한다. 엔진을 갖는다는 것은 시간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시간은 전장에서는 생존을, 경제에서는 이익을, 외교에서는 신뢰를 의미한다. 한국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손에 넣을 수 있는 문을 열었다. 바로 그 문을 통과한 순간부터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조립국이 아니라 속도와 시간의 설계자로 부르게 될 것이다. 현대로템의 극초음속 엔진 개발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산업 유전자의 변이다. 전차를 만들던 기업이 왜 갑자기 하늘로 눈을 돌렸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엔진은 단순히 추진체가 아니라 기술 주권의 결정판이기 때문이다. 전차의 심장은 내연기관이고 미사일의 심장은 램제트다. 결국 본질은 같다. 폭발을 제어해 에너지를 추진으로 바꾸는 기술. 이것이 바로 로템이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아온 물성 지배의 철학이다. 그리고 지금 그 철학은 금속과 불꽃의 세계를 넘어 공기의 충격파를 다루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 방산사에선 지상 플랫폼 명가라는 수식어가 늘 로템을 따라붙었다. 그러나 이번 ADX에서 그 이미지는 완전히 해체됐다. 무거운 철판을 다루던 손이 초음속 공기 흐름을 설계하는 손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지상 무기 기술의 피로도, 시험, 열 충격 관리, 진동 제어 능력이다. 전차의 궤도와 차체는 고열과 고압, 반복 충격이라는 극단적 환경에서 작동한다. 이 기술적 DNA는 고속 공기 흡입 엔진의 내열 구조와 진동 억제 기술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현대로템은 극초음속 엔진을 새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던 공학의 언어를 다른 문장으로 옮긴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산업 전환을 성공시킨 사례는 드물다. 일본의 미쓰비시는 전차와 항공기를 모두 만들지만 각 부문이 분리되어 있어 기술 교류가 제한적이다. 중국의 NORINCO는 다양한 무기를 생산하지만 공정 일원화보다 물량 중심의 확장으로 효율성이 낮다. 반면 로템은 하나의 공정 시스템 안에서 기계, 열, 유동, 전자 제어가 통합된 생산 철학을 유지해왔다. 이것이 지상에서 하늘로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차이점이다. 한국식 산업 구조가 가진 유연성과 속도의 미덕이 바로 이런 순간에 빛난다.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이 몇 년을 걸릴 결정을 로템은 몇 달 만에 실행에 옮겼다. 그것이 한국이 가진 결정력의 산업화다. 이 전환은 또한 기술 인재 생태계를 새롭게 구성했다. 전차 설계, 철도, 자동화 설비에서 단련된 기계 전기 엔지니어들이 극초음속 엔진팀으로 이동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재배치가 아니다. 고온 합금 가공, 정밀 용접, 압력 제어, 냉각 채널 설계 등에서 이미 로템 내부에 존재하던 노하우가 엔진 분야로 이전된 것이다. 엔진 기술은 독립된 섬이 아니라 산업 간 통섭의 바다 위에 떠있는 섬이다. 로템은 그 해역의 항로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항공우주 기업들이 겪는 시행착오의 해이를 피해갈 수 있었다. 실제로 이번 전시장에서 선보인 엔진 시제품은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내열 시험까지 완료된 실물 수준의 프로토타입이었다. 중국이 극초음속 엔진 기술을 모방과 양산으로 접근했다면 한국은 적층과 통합으로 접근했다. 일본이 기술 신중주의에 갇혀 결정을 늦춘 사이 한국은 실험과 실패를 병행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산업 문화의 차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실패 후 수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엔진 개발에서 이런 문화는 결정적이다. 실험실의 데이터보다 현장의 피드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로템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고온에서 연소 안정성 문제를 겪었지만 두 번째 모델에서 이를 해결하며 내열 소재의 변형률을 15% 개선했다. 이 빠른 수정 속도야말로 극초음속 기술의 생명력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엔진 기술의 수직 통합 구조다. 로템은 엔진만 만든 게 아니다. 시험대, 연료 시스템, 냉각, 재순환 장치까지 자체 설계했다. 기존의 한국 방산사가 추진체 개발을 외부 협력사에
의존하던 구조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통합은 기술 유출 방지, 품질 관리,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한다. 일본은 협력업체 중심의 수직 분업으로 유명하지만 그 구조는 극초음속과 같은 신속 실험에는 비효율적이다. 중국은 국영기업의 수평 확장 모델로 자원을 투입하지만 관리와 통제의 비효율이 심각하다. 한국의 로템은 두 모델의 단점을 피해가며 신속 통합형 연구개발이라는 제3의 길을 만들어냈다. 이제 전차의 강판 위를 달리던 용접 불꽃이 하늘로 향하고 있다. 지상의 기술이 공기의 기술로 확장되는 순간 국방 산업의 경계는 의미를 잃는다. 현대로템의 행보는 하나의 기업의 변신이 아니라 한국식 산업 진화의 축소판이다. 한때 궤도를 다루던 손이 이제 충격파를 계산하고 용접으로 단련된 엔지니어가 이제 연소실을 설계한다. 이것이야말로 전통 산업이 미래 무기를 낳는 방식이다. 한국은 기술의 교차점을 산업화했고 그 산업을 다시 국가 전략으로 승화시켰다. 이 선순환의 속도야말로 일본이 부러워하고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진짜 격차다. 극초음속 무기의 심장은 연소실이다.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구조가 바로 듀얼모드 램제트 듀얼모드 RAMJT다. 이 기술은 단순히 속도를 올리는 장치가 아니라 공기와 불꽃이 충돌하는 순간을 제어하는 인류의 정점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이 영역에 진입했다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에너지 제어 문명에 합류했다는 의미다. 마크 5를 넘어서는 속도에서 공기와 연료의 반응은 안정성을 잃고 작은 진동 하나가 전체 연소 구조를 붕괴시킨다. 이 영역에서 불을 붙이고 유지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지배력의 문제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은 자신만의 답을 제시했다. 듀얼모드 램제트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연소 모드를 오가는 엔진이다. 음속 근처에서는 램제트 모드로 작동하고 초음속 영역에서는 스크램제트 모드로 전환된다. 전자는 압축 공기로 연소를 안정화시키고 후자는 공기 자체가 음속보다 빠르게 연소실을 통과한다. 이 두 모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특히 마크 5를 넘어서면 공기 흐름의 충격파가 연소실 내부에서 중첩되며 연소가 일어나기도 전에 불꽃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 분사각, 충격파 반사각, 연소실 내 와류 분포를 정밀하게 계산하여 불꽃을 고정하는 구조를 완성했다. 단 1도 각도의 차이가 연소 지속 시간을 3배 이상 바꾸는 극도의 정밀 세계에서 한국은 이미 7등 수준의 안정화를 달성한 것이다. 이 엔진의 기술적 독창성은 단순함 속의 복합성에 있다. 터빈이 없고 피스톤도 없다. 공기가 곧 압축기이고 속도가 곧 연료 펌프다. 이 구조는 미국과 유럽에서 수십 년간 연구되었지만 양산과 실전 통합 단계로 간 나라는 손에 꼽힌다. 미국의 X-51A 웨이브라이더가 실험에 성공했지만 연소 안정화와 부품 수명 문제로 중단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의 DF-17은 실전 배치를 자랑하지만 서방 정보기관들은 여전히 가속 구간 이후에 안정적 연소 여부를 의심한다. 일본은 문서상으로 완벽하지만 실험 속도가 느리고 실제 발화 테스트가 제한적이다. 반면 한국은 짧은 시간에 연소 냉각 압력 데이터를 통합 검증하며 실험실에서 현장으로 기술을 이동시켰다. 데이터 속도가 기술의 속도를 앞서간 나라가 한국이다. 연소실 내부의 열역학 구조를 보면 이번 로템 엔진의 수준이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준 실전형 프로토타입임을 알 수 있다. 연소실 온도는 최대 1850C, 압력은 수십 기압, 그리고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는 1% 단위로 조정된다. 이 모든 과정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은 AI 기반 연소 안정화 알고리즘을 병행 개발 중이다. 기존의 PID 제어가 아닌 실시간 데이터 학습형 제어다. 이는 단순히 연료 효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소실 내부에서 불꽃이 이동하는 패턴을 학습하고
재조정하는 자율 제어 시스템이다. 이 개념은 미국에서도 이제 막 실험 단계에 있고 일본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AI를 불의 제어자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재료공학 측면에서도 한국의 접근은 다르다. 극초음속 엔진의 가장 큰 적은 열피로 서멀 퍼티그다. 금속은 반복적인 열 충격으로 균열이 생기며 연소실은 몇 초 안에 파괴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로템은 기존 니켈 합금 대신 산화 내성이 극대화된 초내열 복합 소재를 선택했다. 이 복합재는 고온에서도 산화 피막이 스스로 재생되며 열전도율이 낮아 내부 압력에도 변형이 거의 없다. 중국이 아직도 세라믹 코팅과 금속 복합층의 균열 문제에 고전하는 것과 대비된다. 일본은 정밀도는 높지만 재료 단가와 생산 효율에서 한계를 보인다. 한국은 성능과 경제성의 중간점을 잡은 설계로 실전 운용 가능성을 확보했다. 더 주목할 것은 냉각 시스템의 발상 전환이다. 기존 엔진은 연소실 외벽을 두껍게 만들어 열을 막았다. 그러나 한국은 연료를 냉각제로 순환시키는 재생 냉각 구조를 채택했다. 연료가 연소실 벽면을 따라 흐르며 열을 흡수한 뒤 다시 연소 구간으로 들어가 폭발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즉, 냉각이 곧 추진력으로 환원되는 순환형 에너지 시스템이다. 이는 미국의 실험 로켓 엔진 설계에서만 일부 시도된 기술로 이번 로템의 엔진은 이를 국방용으로 처음 적용한 사례다. 냉각이 곧 연소, 연소가 곧 추진, 추진이 곧 자립이라는 완벽한 사슬이 완성됐다. 이 기술적 완성도가 가진 의미는 단순히 성공했다는 차원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속도의 문제를 제어의 문제로 바꿔놓았다. 그 제어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곧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를 뜻한다. 중국이 아무리 빠르다 해도 그 불꽃이 흔들리는 순간 억제력은 무너진다. 일본이 아무리 정밀하다 해도 불을 붙이지 못하면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속도와 불꽃, 재료와 제어, 열과 알고리즘을 하나의 패턴으로 묶어내며 극초음속이라는 영역을 공학적, 전략적으로 동시에 장악하고 있다. 이 기술적 통합은 곧 무기 독립의 선언이자 향후 한국 방산 패러다임의 좌표를 다시 그릴 신호탄이 된다. 핵심을 먼저 말하자. 극초음속 전투의 절반은 추진체의 연소가 아니라 재료가 견디는가에 달려있다. 엔진이 불꽃을 품는 순간 그 불꽃을 담아낼 그릇 재료이 없으면 모든 설계는 허사다. 그래서 재료공학과 열관리 기술은 단순한 부수 기술이 아니다. 승패를 좌우하는 1차 변곡점이다. 현대로템이 이번에 공개한 엔진이 단순한 시제품을 넘어 실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이유의 절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연소 온도, 열충격, 산화, 열피로 이 모든 조건을 견디는 소재를 확보한 시점에서 기술의 의미가 달라진다. 우리가 마주한 물리적 현실은 잔혹하다. 마크 5 이상에서 표면 온도는 1500C를 넘고 특정 지점에서는 1800C에 달한다. 반복 비행을 상정하면 단발성 내열이 아니라 열피로 서멀 퍼티그를 견뎌야 하고 산화 부식 미세균 열까지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고온을 견디는 합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열 충격 서멀 샤크와 기계적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환경에서 물성 변형률, 항복 강도, 인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재료 솔루션은 몇 가지 범주로 귀결된다. 초고온 합금, 고강도 세라믹 계열, 금속 세라믹 복합재, 그리고 표면 코팅 기술이다. 현대로템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ADDKARI 등 국내 연구기관은 이 문제를 다층적으로 접근했다. 첫째, 재료의 국산화 전략이다. 과거에는 핵심 니켈계 초합금이나 특수 세라믹을 해외 소스에 의존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정 원재료와 전구체 프리커서의 일부를 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공정 최적 화이트 트리트먼트, 하트 ISOS TATIC 프레싱, 더렉셔널 SOLIDIF ICATION를 통해 같은 성능을 내는 동시에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둘째, 복합구조 설계를 도입했다. 연소실 전체를 하나의 소재로 만들려는 방식이 아니라 고온면은 세라믹 계열, 구조적 하중을 받는 부위는 고강도 금속, 그리고 접합면에는 열팽창 개수를 고려한 인터레이어를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을 택했다. 이는 열기계적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는 설계로 동일 무게 부피에서 내열 수명을 크게 연장시킨다. 중요한 실무 사례가 있다. 로템의 두 번째 프로토타입 시험에서 연소실 표면에 미세균열이 발견되었을 때 연구팀은 단순히 더 강한 합금으로 바꾸지 않았다. 대신 내열 복합 소재의 표면 구조를 미세 패터닝하여 초기 균열 형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썼다. 즉, 표면 텍스처를 설계해 열 스트레스의 국부 집중을 완화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재료 교체보다 비용 대비 성능이 우수했고 생산 공정상에 큰 변경 없이 적용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대규모 재료 구매로 문제를 덮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미세구조 최적화는 그들이 보기 드문 정교한 엔지니어링 접근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내열 코팅 기술이다. 복합재 표면에 도입하는 초박막 세라믹 코팅은 표면 산화를 지연시키고 열전도율을 조절해 내부 구조의 온도 상승 속도를 늦춘다. 일본은 세라믹 코팅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량 생산과 비용 효율성에서 제약이 있다. 반면 한국은 코팅층과 모듈화된 부품 설계로 대량 생산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할 점 성능이 아닌 성능 대비 비용이 실전 배치 가능성을 결정한다. 고성능일수록 실용적이어야 하며 실용성은 결국 대량 생산 체계에서 판가름 난다. 시험 검증 측면에서도 한국의 전략은 치밀하다. 단순한 단일 이벤트 열화 테스트가 아니라 주기적 열충격 진동 부식의 복합 시험 루틴을 채택했다. 이는 실제 작전 환경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단번의 성공이 아니라 수십 회 반복 운용에서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공군, 해군, 육군의 운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부품은 교체 주기가 50회 비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이는 곧 유지보수 군수비용 라이프 사이클 카스트 산정에 직접 연결된다. 중국의 빠른 프로토타입 전시는 시선을 끌지만 반복 운용 신뢰성 면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공급망 관리와 제조 역량도 재료 문제와 직결된다. 초고온 합금의 인고신것 생산, 정밀 가공, 비파괴 검사 NDT, 그리고 용접, 접합, 공정의 통제는 대형 조선업, 자동차 업체 수준의 제조 인프라를 요구한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에서 극한 공정 관리를 수행해온 경험이 있어 이러한 제조적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축적된 정밀 가공, 청정 환경 관리 역량은 고온 소재 가공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일본은 전통적 제조 역량이 뛰어나지만 기업 간 분업과 장기 의사결정 구조가 신속한 전환을 막는 경향이 있다. 중국은 자원이 풍부하지만 품질 일관성 확보에 있어 성숙도가 낮은 편이다. 한국은 속도와 품질의 균형을 잡는 능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 정책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핵심 재료의 국산화는 단순히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의 보호다. 원료 전구체의 해외 의존성은 제재 수출 통제 외교적 압박 시 큰 취약점이 된다. 한국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일부 원재료 국산화에 성공한 것은 향후 기술 확산을 막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다. 또한 국내 생산 능력이 확보되면 수출 시 기술 이전 범위와 조건을 더 엄격히 통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안보 관점의 수출정책 도구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파급을 정리하자. 고온 소재 코팅 정밀 가공 기술의 내재화는 방산을 넘어 항공우주, 에너지 첨단화학 분야로의 스핀오프를 촉발한다. 이는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한다. 중국은 대규모 인건비 설비 투자를 통해
빠른 양산을 노리지만 장기적 신뢰성과 규범 기반 시장에서는 한국의 고품질 신속 공급 모델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다. 일본은 전통적 기술력을 갖지만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다. 한국은 기술적 민첩성과 산업 연계를 통해 정책적,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엔진 기술의 절반은 이미 재료에서 결정된다. ROTM과 국내 연구진이 확보한 내열 복합 소재, 표면 코팅, 재생 냉각 설계, 그리고 반복 운용 신뢰성 검증은 단순한 공학적 성공을 넘어 전략적 우위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열의 전쟁에서 한국이 승산을 갖는 이유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연소실의 불꽃만이 아니다. 공기를 어떻게 들이마시느냐, 바로 흡입구 인렛의 위치와 구조가 미사일의 생존과 명중률을 좌우한다. 이번 현대로템의 엔진이 외신들로부터 주목받은 이유도 바로 이 흡입구 재배치 때문이다. 이 단순해 보이는 변화가 사실상 미사일 전체의 전투 철학을 바꾼다. 기존 러시아식 모델은 전방 흡입구 구조를 사용했다. 브라모스, 오닉스 등 대표적인 초음속 미사일들은 모두 기수노즈 중앙에 공기 흡입구를 두었다. 이 구조는 고속 비행에선 안정적이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 시커시커 레이더를 장착할 공간이 없다. 즉, 미사일은 빠르게 날아가지만 눈을 감은 채 달려가는 셈이었다. 한국은 그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 이번에 로템이 제시한 설계는 흡입구를 하단으로 옮기고 외부 덕트를 분리했다. 이로써 기수 부분에 시커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등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결과는 명확하다. 종말 단계 유도 정밀도가 수십 배 향상되며 목표물 탐지 추적 교전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외신이 이 설계를 두고 한국형 미티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사일의 눈이 열린 순간 고속뿐 아니라 지능적 명중인텔러전트 스트라이크 시대가 열렸다. 이 흡입구 재배치는 단순한 공학적 수정이 아니다. 정보 지배와 기동 생존성의 조화라는 전략적 설계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전방 흡입구를 버림으로써 시커가 탐지하는 표적 데이터는 비행 중에도 갱신이 가능해졌다. 즉, 미사일이 실시간으로 궤적을 수정하고 회피 기동을 하며 마지막 순간에 최적의 충돌 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마크 5 이상 구간에서도 표적 정밀도를 유지하게 해준다. 중국의 DF-17이나 러시아의 킨잘은 속도는 빠르지만 유도, 정밀도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한국형 극초음속 무기의 차별점은 바로 속도 위에 정확성을 세운 것이다. 빠른 무기가 아니라 정확히 빠른 무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술 우위다. 공기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흡입구 위치의 변화는 단순히 공간 확보를 넘어 공기 흐름의 품질 플로 퀄러티를 향상시킨다. 전방 흡입 구조는 비행 중 형성되는 충격파가 직접 흡입구로 유입되어 연소실 압력 변동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연소 불안정과 진동 컴버스천 인스터빌리티 발생한다. 반면 하단 분리형 흡입구는 충격파를 외부 덕트에서 1차로 분산시켜 안정된 공기 흐름을 공급한다. 결과적으로 연소 효율이 5-7% 상승, 엔진 내구 수명이 연장된다. 일본이 기술적으로 높은 정밀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극초음속 엔진의 실험 성공률이 낮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충격파 관리 문제다. 한국은 공기역학과 구조역학의 통합 설계를 통해 이 병목을 뚫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센서 통합이다. 하단 흡입 구조는 미사일 전면부에 EOIR 복합 시커, 레이더, 통신 모듈을 배치할 수 있어 실시간 표적, 식별 데이터 연동 AI 유도 알고리즘 적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단순한 탄도형 미사일이 아니라 센서 네트워크형 극초음속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전파 간섭과 통신 지연 문제로 인해 이런 통합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은 고성능 탐지기를 만들지만
무기 시스템과의 실시간 데이터 융합 속도가 느리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통신 AI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이미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미사일 내부의 데이터 처리가 훨씬 효율적이다. 이 산업 간 융합 능력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극초음속 무기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숨은 엔진이다. 이 설계는 또한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하단 흡입구 구조는 레이더 반사 단면 RCS를 줄이고 열 배출이 분산되어 적의 탐지 확률을 낮춘다. 특히 기수 하단 덕트에 복합 흡음 냉각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적의 적외선 탐지 IRST에 대한 노출도 줄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대부분 직선형 흡입구로 인해 열 신호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은 열 분산과 저피탐 설계를 동시에 구현했다. 이는 단순히 미사일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작전의 유연성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탐지되지 않는 속도, 이것이 진정한 억제력이다. 이 기술적 진화는 한국 방산의 전략적 자립성을 상징한다. 이전까지 우리는 탐지기 시커 유도 체계에서는 강했지만 엔진 흡입구 설계에서는 해외 모델을 참고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공기 흐름부터 탐지 센서까지 완전한 한국형 설계로 이어진다. 공기의 길까지 스스로 설계한 나라는 자주 국방의 정의를 새로 쓴다. 일본의 기술은 정밀하지만 복잡해 빠른 양산이 어렵고 중국은 수량은 많지만 품질 편차가 크다. 한국은 이 둘의 한계를 모두 넘어 정밀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한 균형형 모델을 만들었다. 흡입구 재배치는 단순히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보는 무기에서 생각하는 무기로의 진화다. 빠름에 정밀함을 더하고 힘의 지능을 더한 기술 철학이 이번 로템 엔진의 진짜 핵심이다. 바로 이 순간부터 한국형 극초음속 무기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전장 설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선도자로 올라서고 있다. 다중 플랫폼 발사 능력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의 확장성이며 한 번의 기술 내재화로 얻는 최대의 실익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지상 차량 함정 잠수함 항공기에 동일한 추진체 연소 모듈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은 개발 시험 군수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전술적 유연성에서 적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열세를 강요한다. 현대로템이 제시한 엔진 아키텍처의 핵심 가치는 바로 범용성 MODUL ARITY에 있다. 하나의 코어 엔진을 플랫폼별로 소켓 형태로 변형 결합할 수 있으면 특정 전장 환경에서 요구되는 성능 추력, 연소, 지속시간, 냉각 방식을 소프트웨어 모듈 교체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플랫폼별 전용 엔진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이다. 전장에서의 의미는 명확하다. 함정 발사형으로 배치된 극초음속 탄두는 해상의 거점에서 발사되어 적의 해군 항공 통제망을 교란하고, 지상 발사형은 육상 기반의 탄도망을 보완하며 잠수함 발사는 접근성 은밀성을 극대화한다. 항공 발사는 빠른 전개와 회수 능력을 보장한다. 이 중 어떤 조합이라도 적은 수의 발사 대비 다양한 교전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중국은 표면 발사와 공중 발사 모두에서 급속한 양적 증강을 보여주었지만 플랫폼 간 표준화와 군수 통합성에서는 한계가 명백하다. 방대한 양산과 분산된 공급망은 유지 보수 교체 부품의 통합을 어렵게 만든다. 일본은 플랫폼 융합에서는 기술적 역량이 높지만 헌법과 정치적 제약, 그리고 방산 정책의 보수성 때문에 다중 플랫폼 전개에서 속도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 반면 한국은 산업 간 협업 능력과 민군 네트워크의 신속성을 통해 모듈화 전환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기술적 과제는 분명 존재한다. 항공기용 엔진은 무게 대비 추력 공기 흡입 제어 진동 제어가 요구되고, 함정용은 염수 부식 장기 저장 안정성이 중요하며, 잠수함용은 밀폐 환경에서의 추진제 공급과 압력 변동 대응이 관건이다. 그러나 로템의 설계 철학은 처음부터
기능 블록화 펑크션 블라크에 기반해 있다. 연소부 연료 공급부, 냉각부, 흡입구 인터페이스를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의하고 플랫폼 특성에 맞춰 모듈을 교체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잠수함용은 연료 저장과 압력 보상 장치를 추가하고 함정형은 염수 환경 대비 표면 처리와 복합 코팅을 강화하며 항공형은 경량화와 진동 저항 설계를 우선으로 한다. 이처럼 모듈 단위의 최적화는 전체 체계 비용을 낮추면서도 각각의 운용 요건을 충족시키는 합리적 해법이다. 군수적 관점에서 보면 다중 플랫폼 체계는 재고 통합이라는 근본적 이점을 제공한다. 동일한 엔진 코어를 사용하는 한 예비 부품, 정비 지침 진단, 프로토콜을 통일할 수 있어 전투 지속 능력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한 함정에서 엔진 코어를 교체해도 동일한 소프트웨어 패치와 예비 부품을 사용해 육상 발사대에 재배치할 수 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의 재배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며 공급망의 탄력성을 증대시킨다. 중국의 대규모 재고는 양적 우위를 제공하지만 전술적 유연성에서는 오히려 취약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한국의 방식은 작전 재배치의 단위 시간을 단축시키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다. 전술 전략적 시나리오에서도 다중 플랫폼은 게임 체인저가 된다. 적의 공중 해상 지상 감시망이 어느 한 축에 집중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축에서의 기습을 통해 대응 시간을 벌 수 있다. 예컨대 적의 해상 레이더가 특정 해역에 집중되어 있을 때 잠수함 발사형 극초음속 구형체는 은밀하게 접근해 목표에 타격을 가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항공기 기반 발사는 신속 투입이 가능해 시간 민감적 목표에 더 적합하다. 이처럼 같은 무기, 다른 경로 전략은 적의 방어 자원을 분산시키고 의사결정의 복잡도를 증가시킨다. 중국과 러시아식의 직접적 압박은 이 복합적 공격 방식에 취약하다.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 아키텍처는 큰 강점을 지닌다. 구매국은 다양한 작전 요구를 갖고 있으며 단일 엔진을 다양한 플랫폼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는 비용 운용 교육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한국은 이미 신뢰성 있는 군수체계와 투명한 계약 이행으로 국제적 신뢰를 쌓아왔다. 여기에 다중 플랫폼 호환성은 원스톱 솔루션으로서 강력한 판매 포인트가 된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단기적 시장 점유를 노리지만 장기적 유지보수 정책 준수 업그레이드에서 한국의 통합 체계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 일본은 기술이 민감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나 비용과 정치적 제약으로 확장성이 제한적이다. 물론 다중 플랫폼 전략의 실행은 훈련과 규범의 재설계도 요구한다. 지상 해상 공중의 통합 운영 교리는 지금까지의 단일 플랫폼 중심 훈련 방식과 달라야 한다. 데이터 링크 표준화, 발사권 통제 규칙, 예비 부품, 풀 관리, 상호온 용성 테스트 등 운영적 준비가 필수다. 한국군은 이미 다영역 연합훈련과 시사의 통합 능력을 발전시켜 왔다. 반도체 통신 AI 역량을 보유한 민간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운용 전환은 기술적 난제가 아니라 조직적 과제로 남는다. 적을 상대하는 전장에서 가장 큰 이점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쏠 것인가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것이 바로 다중 플랫폼 전략이 준 결정적 우위다. 끝으로 다중 플랫폼 발사는 단순한 군수적 융통성을 넘어 정책적 도구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특정 지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때 우리는 발사 플랫폼의 조합을 통해 정치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합훈련 기간 동안 함정 발사형 시범을 보이면 해양적 압박을, 항공 발사형 전개는 신속 타격 의지를, 잠수함 발사형은 은밀한 억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 기술적 다변화가 곧 외교적 선택지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그 선택지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중 플랫폼 전략은 그 선택지를 현실로 만드는 핵심 능력. 핵심은 냉정하다.
극초음속 기술은 초기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자이며 국가 전략의 재무적 기초를 바꾸는 수단이다. 비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으면 기술적 성공은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용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척도로 이해해야 한다. 현대로템의 듀얼모드 램제트 공개는 그 자체로 막대한 초기 개발비를 수반하지만 이 비용을 어떻게 분해하고 감축하며 얼마나 빨리 회수할지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실전화의 관건이다. 첫째, 비용 구조를 분해하면 두 가지 축이 나온다. 하나는 개발 시험 프론트엔드 R&D 비용, 다른 하나는 생산 운용 라이프 사이클 카스트 비용이다. 개발비는 초기 리스크를 흡수하는 성격이 강해 정부의 전략적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 반면 운용비는 대량 생산과 표준화, 유지 보수 정책으로 설계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가 된다. 외국 엔진을 수입하는 상황에서는 개발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승인 대기, 통합시험, 부품 교체, 수출 통제에 따른 지연 비용이 숨겨져 있다. 이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누적되면 외산 의존형 체계의 총비용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 한국은 이를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아야 하고 단기 비용의 저렴함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학습곡 선러닝 커브와 규모의 경제는 비용 절감의 핵심이다. 초도 양산에서 단가가 비싸더라도 반복 생산을 통해 수율을 개선하고 공정 자동화를 이루면 단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에서 이 학습곡선을 경험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의 수율 개선 단가 하락 수익성 확보의 패턴은 방산 제조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일본은 기술 완성도는 높지만 학습곡선을 통한 단가 하락 속도가 느리다. 중국은 양산 속도는 빠르지만 품질 편차로 인해 유지 보수 비용과 실패 리스크가 누적된다. 한국의 장점은 빠른 학습과 품질 통제 능력에 있으므로 초기 비용을 정부, 기업, 금융의 파트너십으로 흡수하고 이후 민간 표준화를 통해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합리적이다. 셋째, 총소 유비용 라이프 사이클 카스트, LCC 관점의 재설계다. 무기의 경제성은 단순히 발당 가격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유지보수 빈도, 부품 교체 비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훈련비, 운송 저장 비용까지 모두 포함돼야 한다. 국내 엔진 내재화는 이 모든 항목에서 우위를 제공한다. 예컨대 외산 엔진을 사용할 경우 부품 교체 시 제조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해 교체 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운영 중단비용 퍼레이셔널 다운타임과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국산 엔진은 부품 사전 확보, 표준화된 정비 교본, 통일된 진단 프로토콜을 통해 전시 평시 모두 운영비를 낮출 수 있다. 단기적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LCC를 낮추는 설계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이득을 준다. 넷째, 생산 공급망의 국산화는 정치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춘다. 핵심 원자재 전구체를 해외에 의존하면 제재 수출 통제 외교 마찰이 발생했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이 일부 핵심 원재료의 국산화를 이뤄낸 것은 비용뿐 아니라 전략적 보험을 확보한 셈이다. 중국은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만 국제 제재나 신뢰 문제로 인한 보험료 임플리서 인슈런스 카스트가 존재한다. 일본은 고품질 공급을 보증하지만 공급 유연성이 낮아 비용 최적화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전략적 국산화, 글로벌 분산 공급의 혼합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파생산업과 스핀오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극초음속 엔진 개발에 투입되는 기술 초고온 합금, 정밀 가공, 재생냉각, AI 기반 제어원 민간 항공우주, 에너지, 고온 공정 산업으로 파급된다. 이는 단순한 비용 회수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 재편을 의미한다. 초기 정부 투자에 대한 사회적 수익률 소셜 리턴 안 인베스트먼트는 방산 수익만으로 계산할 수 없고 일자리 창출, 수출 다변화,
첨단 소재 산업의 육성 등 다층적 혜택을 반영해야 한다. 중국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빠른 양산을 추진하지만 기술의 산업적 확산과 신뢰 구축에서 한국보다 약하다. 일본은 기술이 고급이나 상업화 속도가 느리다. 한국은 민관 협업을 통해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함으로써 비용 대비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섯째, 재무 정책적 수단의 설계다. 대규모 초기 투자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은 단기간 부담이 크다. 대신 정부, 기업, 금융의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R&D 초기비 비용의 50-70%를 보조하고 장기저리 융자 수출신용 보증이 CAS로 해외 수출 리스크를 낮추며 초도 물량 구매 정보 발주를 통한 초기 주문 보장이 뒤따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출 시에는 엔드 유즈 및 추적 시스템, 기술 이전 조건, 공동정비 협정 등을 표준화하여 고객국의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 이런 재무 정책적 장치는 단지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의 신뢰 자본을 형성하는 구조적 장치다. 일곱째, 비용 리스크와 대처 방안. 모든 대형 국책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비용 초과 일정 지연의 위험은 존재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프로젝트 거버넌스, 마일스톤 기반 자금 집행, 외부 감사 및 기술 검증 체계, 국제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통한 비용 분담 등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 공동개발은 기술 획득의 속도는 높이되 IP 지식 재산권 관리와 수출 통제 규범을 명확히 해야 하는 까닭에 신중한 파트너 선정과 법적 장치가 필수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추천을 명확히 하자. 첫째, 정부는 초기 R&D에 대한 직접 투자와 함께 초도, 대량 발주 보장을 통해 단가 하락의 전제를 만들어라. 둘째, 기업은 학습 곡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정 자동화와 품질 관리에 초점을 맞춰라. 셋째, 금융기관과 협력해 장기저리 융자 수출 신용을 마련하고 수출 시에는 기술관리 사후 지원 패키지를 포함한 토탈 솔루션을 제시하라. 넷째, 비용 분석은 발당 가격이 아니라 LCC와 사회적 편익을 포함한 총체적 관점에서 수행하라. 결론은 분명하다. 비용은 패배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설계와 정책으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이미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역량을 갖췄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역량을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이것이 실질적 억제력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며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극초음속 무기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불꽃을 지배하는 능력이다. 연소가 물리라면 제어는 수학이다.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진짜 혁신은 불꽃을 느낌이 아닌 데이터의 언어로 제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마크 5를 넘어서면 인간의 직관은 무용지물이 된다. 초당 2km로 흐르는 공기 속에서 화염은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연소실 내부 압력은 수천 번의 미세한 변동을 겪는다. 이때 엔진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압력이 폭주하지 않도록, 그리고 냉각 채널이 과열되지 않도록. AI 기반의 연소 제어 기술, 이것이 한국형 극초음속 엔진의 두뇌다.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제어 알고리즘은 단순한 연료 공급 조절기가 아니다. 그것은 연소실 내부의 충격파 패턴, 온도 분포, 산소 농도, 연료 입자 흐름을 실시간으로 학습해 다음 순간의 점화 상태를 예측하는 자율 제어 시스템이다. 즉, 인간이 센서 데이터를 읽고 밸브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초당 수천 번의 미세 조정을 수행한다. 연소의 안정성은 연료 비율이 아니라 데이터 비율 데이터 레이시오로 결정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엔진 자동화가 아니라 불꽃의 지능화다. 과거에는 연소 불안정이 발생하면 물리적으로 설계를 바꿔야 했지만 이제는 AI 학습 모델 업데이트만으로 문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기술의 파급력은 군사 영역을 넘어선다.
AI 제어는 전통적 제어 공학이 다루지 못하는 비선형, 불안정, 초고속 구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 중 압력 상승이 발생하면 AI는 단순히 연료를 줄이는 대신 공기 흐름의 와류 패턴을 반전시켜 압력 분포를 균등화한다. 이는 인간이 수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한국의 연구진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던 실시간 열제어 알고리즘을 변형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반도체에서 열이 0.01초만 늦게 분산돼도 결함이 생기듯 엔진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한국은 산업 간 기술의 이식 트랜스퍼를 통해 다른 나라가 수십 년 걸릴 난제를 몇 년 만에 극복한 것이다. 데이터 제어 기술은 단순히 연소, 효율을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엔진의 수명과 유지비를 낮추고 무기체계 전체의 운용 비용을 절감한다. 과거에는 연소실을 50회 사용하면 교체해야 했지만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해지면 수명 주기를 2배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경제적 혁신이다. 일본은 이런 제어 시스템을 이론적으로는 설계하지만 실시간 데이터 처리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중국은 AI 모델을 빠르게 도입하지만 신뢰성 검증 베러포케이션 앤드 밸러데이션 단계가 부족하다. 한국은 AI 학습 속도와 검증 프로세스의 균형을 맞추면서 가장 안정적인 모델을 만들었다. 이제 연소실은 더 이상 금속의 통이 아니다. 그것은 데이터 센서와 알고리즘이 얽힌 하나의 생명체다. 엔진이 비행 중 실시간으로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불꽃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비행 후에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비행의 연소 곡선을 스스로 개선한다. 이는 학습하는 무기, 진화하는 추진체의 개념을 실현하는 첫 단계다. 중국은 여전히 실험 개조 재실험의 물리적 반복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데이터 학습 시뮬레이션으로 사이클을 압축했다. 그 결과 개발 속도는 빠르고 실패 비용은 낮으며 개선의 정확도는 높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전장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AI 연소 제어는 단순히 내부 안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데이터 기상, 표적 위치, 적 방공망 변화에 즉각 반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행 중 강한 제트 기류나 전자전 간섭이 감지되면 엔진은 추력 분포를 자동 조정해 궤도를 유지하거나 회피 기동을 한다. 이는 단순히 무기의 생존성이 아니라 전장 전체의 지능화된 생태계로 확장된다. 엔진이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 작전의 자율성과 반응성이 극대화된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극초음속 무기의 차별점이다.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그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무기. 중국의 DF-17은 위협적이지만 불안정하다. 일본은 정교하지만 느리다. 미국은 여전히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불꽃을 수학으로, 속도를 알고리즘으로, 추력을 AI로 바꿔내며 불의 제어자가 되고 있다. 이는 단지 기술 진보가 아니라 억제력의 계산을 다시 쓰는 일이다. 한 나라가 엔진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금속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주권을 갖는다는 뜻이며 바로 그 주권이 한국의 차세대 안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